안녕하세요. 저는 곧 70대를 바라보고 있는 남성입니다. 제 나이가 70이 다 돼가는데 제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세월을 얘기하자면 절반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저와 제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은 그 일 이후로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한 삶을 평생 살게 될 줄 알았는데 우연이라고 생각한 여자와의 만남으로 인해 제 인생이 다시 또 한 번 뒤바뀌었어요. 그러다 그 여자로 인해 또다시 절망과 함께 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잃어버렸던 제 삶을 다시 찾게 해줬네요. 제 인생을 봐도 그렇고 제게 일어난 일도 그렇고 이 세상 사는 이야기를 들어봐도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인과 연이 이어지는 삶인 듯 싶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제가 한 말을 이해하시고 또 수긍도 하실 거라고 생각하네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여러분께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내와 저는 젊은 시절 만나 오랫동안 연애를 했고 연애의 결실인 결혼을 하며 가정을 꾸리게 됐습니다. 저와 아내는 서로에게 없으면 안 될 존재였고 서로에게 전부나 다름없는 사이였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해서 저희 둘을 쏙 빼닮은 딸까지 낳게 됐어요. 그 덕분에 저는 더 바랄 것 없이 행복해질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제 입으로 얘기하기에 너무 자랑 같아 부끄럽지만 선조께서 오래전 많은 부를 이루신 덕분에 저는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도 넉넉한 편이었어요. 덕분에 저는 굳이 땀 흘려 노력하지 않고 살아도 될 만큼 충분한 돈이 있었죠. 돈 걱정도 없고 몸도 건강하고 거기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다 보니 앞으로 다가올 저희 가족의 행복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고 절대로 무너질 일도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부족함 없었던 제게 끔찍한 일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딸아이와 놀이공원에 놀러 갔다가 그만 딸아이가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놀이동산에서 어린아이들이 미아가 되는 일이 워낙 흔한 일이다 보니 처음에는 저도 제 딸을 금방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애가 아무리 멀리 간다고 해봐야 놀이공원 안 어느 곳에 있을 것이라 생각해 저와 아내는 놀이공원 측에 미아 신고를 하고 바쁘게 뛰어다니며 아이를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놀이공원 어느 곳에서도 딸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으며 저희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해야 했고 그날 이후로 저희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됐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유괴범에게서 연락이 오진 않았고 처음에는 그게 다행이라 생각했지만 딸아이를 찾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모든 것이 더 불안해질 뿐이었어요. 결국 저희는 경찰만 믿고 기다리지 못하고 직접 돈을 주고 사람들을 고용하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저희도 가만히 앉아있진 않았죠. 여기저기 길을 다니며 직접 전단지를 뿌리고 딸을 찾아다녔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애타게 찾아다녔지만 딸은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어린애 하나를 왜 못 찾는지 저는 답답하고 애가 탔습니다. 딸아이가 혹시 어디서 사고를 당한 건 아닐까? 춥고 배고픔에 떨고 있진 않을까? 딸이 어디서 뭘 하고 있을지 모르는 부모 입장으로는 하루하루가 애달고 숨막히는 순간들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아내는 점점 더 불안한 생각으로 피폐해져 갔어요. 그러다 제대로 못 먹고 자지 못해 그랬던 건지 아내가 아이를 찾으러 길을 다니다 그만 차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딸의 실종 상황에 아내의 사망 소식까지 접하게 된 저는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딸아이에 이어 아내까지 잃게 된 저는 도저히 제정신일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급히 장례를 치르는 와중에도 저는 제대로 상주 노릇을 하지 못할 정도로 무너졌어요.
그나마 아내가 있기에 버틸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저도 더는 버티지 못할 것만 같았습니다. 아내와 아이와 함께했던 그 행복한 시간들이 마치 긴 꿈처럼 느껴지며 지금 제가 견뎌야 하는 현실이 지옥처럼 느껴졌어요. 그동안은 아내 덕분에 겨우 버틸 수 있었는데 이제는 딸도 아내도 없이 살아갈 자신도 없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아내를 따라가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해서는 안 될 생각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등지려고 했던 순간 제 딸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우리 딸이 어딘가에서 엄마 아빠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 저는 차마 죽을 수도 없었어요. 아직 딸의 생사도 모르는데 제가 죽을 수 없다 싶었던 저는 아내의 의지까지 안고 제 딸을 기필코 찾아내기로 했습니다. 살기 위해 먹고 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모든 시간과 노력을 아이를 찾는 데 투자했죠. 심지어는 밥 먹는 시간조차 아까워서 김밥이나 빵을 사들고 다니며 길에서 끼니를 때웠습니다. 제가 편히 앉아서 밥 먹을 시간에 전단지를 돌린다면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더 저희 딸을 알아봐 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 저를 보며 사람들은 너무 고생한다, 안쓰럽다며 제가 어떻게 될까봐 절 걱정했지만 사실 저는 그 덕분에 살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 삶의 이유를 잃어버린 제게 딸을 찾는 것이 유일한 삶의 이유였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목숨을 걸고 딸을 찾아다녔지만 딸의 흔적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전국을 다 돌아다닌 것 같은데도 왜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는지 황망했지만 그럼에도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지도에 나오지도 않는 고아원까지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어딘가에는 딸이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딸을 찾기를 몇 년. 결국 저는 딸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찾은 그 딸을 만날 순 없었죠. 제가 딸을 찾았을 때 딸아이는 이미 하늘나라로 떠난 뒤였거든요. 아유, 너무 늦으셨네요. 저희도 아이 부모를 찾아다녔는데 연락이 안 닿아서 곤란했거든요. 애가 떠났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늦었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설마 우리 지연이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 어린애가 죽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이, 저희 탓은 아니에요. 애가 그 전에 이미 다른 고아원 돌아다니다가 저희 시설로 왔는데 여기 들어올 적부터 워낙 몸이 안 좋았었어요. 그 전에 뭘 어떻게 한 건지 그런 건 뭐 저희도 모르고 어쨌든 애가 올 때부터 아프더니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그렇게 떠나버렸네요. 아유, 저희도 진짜 안타깝고 부모라도 찾아주고 싶었는데 애가 말도 못하고 그래서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저희도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그러게 빨리 좀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안 가본 곳이 없이 찾아다녔는데 알고 보니 저희가 한참 찾아다니던 그때 제 딸이 이미 고아원에 있었답니다. 부모 이름도 모르고 집도 몰라서 버린 아이인 줄만 알고 그렇게 고아원을 전전하다가 어느 날 원인도 없이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버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얘기를 듣고도 전 절대 믿을 수 없었어요. 여태 딸이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버텨왔기에 딸이 죽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딸의 죽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몇 번이나 확인하고 또 확인했지만 전 계속 딸의 죽음만 확인받을 뿐이었어요. 결국 딸의 죽음을 수십여 차례 확인하게 된 저는 삶의 의욕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죽을 생각을 할 수도 없었어요. 저의 잘못으로 딸과 아내를 잃었다는 죄책감에 저는 죽는 것조차 죄스러웠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생각에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저는 다른 가족들의 염려와 걱정에도 홀로 지냈고 아내와 딸을 그리워하며 삶의 고통을 짊어지고 살게 됐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어야 했던 저는 삶을 즐길 생각도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행복을 누린다면 먼저 떠난 아내와 딸에게 다시 또 죄짓는 일이라 생각하며 저는 모든 것을 최소한으로 자제하고 포기하며 살아도 사는 게 아닌 듯 산송장처럼 살아갔죠. 그렇게 산 지도 어느덧 30여 년.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자가 제 삶에 끼어들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의 제사를 지내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제가 평소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랬던 건지 인적 드문 길가에서 쓰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저를 119에 신고해주고 같이 병원까지 가줬던 여자는 심지어 제가 치료를 받고 퇴원할 때까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보상을 바라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돈 때문에 날 오래도 기다렸나 싶어서 사례금을 제안했는데 어쩐 일인지 여자는 제 제안을 거절하더군요. 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례금을 드리고 싶은데 얼마 정도면 적당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돈은 무슨 돈이에요. 저 돈 받으려고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보니까 보호자도 없고 가족도 달리 없는 것 같던데 그냥 걱정돼서 기다린 것뿐이에요. 그리고 돈 있으시면 식사나 제대로 챙기세요. 혼자 살아도 그렇지 어떻게 요즘 세상에 영양실조가 있어요. 제가 먹는 걸 별로 즐기지 않아서. 그래도 건강에 이상은 없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정말 살해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러기엔 너무 죄송한데. 돈 받으면 제가 걱정한 게 이상하게 되는 거죠. 돈은 필요 없어요. 네,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전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례금도 필요 없다는 여자는 오지랖 넓게도 저를 걱정해줬지만 오랫동안 혼자라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들었던 저는 괜찮다는 말만 남기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우연인지 일부러인지 그 여자가 자꾸만 제 앞에 나타나 제 안부를 묻기 시작하더군요. 어머, 우리 또 만나네요? 그때 도와주셨던 분이시군요. 근데 여긴 어쩐 일로... 저도 이 동네 살아요. 우리 같은 동네 주민인데 앞으로 만나면 인사하고 지내요. 제 이름은 박승미예요. 이신호 씨 맞으시죠? 그때 병원에서 들어서 기억하거든요. 그러고 보니 그때 이후로 건강은 어떠세요? 요즘엔 잘 챙겨 드세요? 이것 좀 드세요. 제가 직접 만든 반찬인데 맛 괜찮아요. 혼자 있다고 식사 거르지 마시고 잘 챙겨 먹고 건강 챙기세요. 혼자 살면서 아픈 것만큼 서러운 거 없잖아요. 같은 동네에 산다며 저와 마주칠 때마다 안부를 묻고 제게 이것저것 챙겨주려고 하는 여자가 저는 부담스럽고 성가시기만 했습니다. 분명 은혜를 입고 고마운 것은 맞지만 오랜 세월 혼자였던 저는 그 여자의 관심이 불편해 무시하고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여자는 굴하지 않고 계속 저를 챙겨주려 하더군요. 자꾸만 계속되는 관심이 부담스럽고 꺼려졌던 저는 결국 그 여자를 붙잡고 따져먹게 됐습니다.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겁니까? 내가 됐다고 괜찮다고 하는데 왜 자꾸 말을 걸고 귀찮게 하는 거냐고요? 사람이 그렇게 한가해요? 한가하면 자기 할 일을 찾으세요. 괜히 관심 없다는 사람한테 오지랖 부리지 말고. 미안해요. 난 그냥 아저씨가 너무 걱정돼서요. 사실 아저씨를 보면 자꾸 옛날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아저씨가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슬픔에 갇혀 사는지 모르겠지만 아저씨를 보면 저 스스로를 학대하며 살던 제 모습이 자꾸 겹쳐 보였어요. 저도 세상을 등지고 일부러 고통 속에 살려고 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제가 아니까 그래서 도와주고 싶었나 봐요. 미안합니다. 마치 내 삶을 들여다보기라도 한 것처럼 말하는 여자의 말에 저는 하려던 말을 삼키고 가만히 그 여자의 말을 듣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승미 씨의 사연까지 알게 됐죠. 알고 보니 승미 씨는 미혼모로 홀로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기 쉽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다 자신이 일을 하러 간 사이에 집에 불이 나며 아이를 잃었고 그 후로 폐인이 되어 살았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처럼 지옥 속에서 살던 중 어느 날 꿈에 딸이 나와 자신을 보고 슬퍼하고 위로하는 걸 보며 삶의 태도를 바꿨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제가 행복하게 사는 게 아이한테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그거야말로 잘못된 거였어요. 내 딸은 내가 행복하길 바라지 불행하길 바라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을 다시 잡고 열심히 살기로 했어요. 내 딸의 몫까지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싶었죠. 순간 그 여자의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내와 딸은 제가 이러길 바라지 않을 텐데 내가 무엇을 위해 스스로를 벌주고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과 단절된 채 30년을 살아온 저를 보고 나중에 딸과 아내가 무슨 말을 할지 저는 깊이 생각하고 뉘우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여자의 말을 듣고 생각이 많아졌던 저는 이미 늦었지만 앞으로는 딸과 아내를 위해 달라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 변화를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죠. 그 중에서도 승미 씨가 가장 도움이 됐습니다. 서로 비슷한 고통을 겪은 탓인지 심적으로 가장 가까웠던 승미 씨는 저를 물심양면으로 챙겨줬고 처음엔 그저 친절과 동질감에 승미 씨를 가깝게 생각했던 저도 점점 그녀를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 감정을 애써 부정해봤지만 승미 씨 또한 제게 이성적 감정을 고백하며 결국 저희는 서로 마음을 열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죽은 아내에게 용서를 빌어야 했죠. 죽은 아내에게 가진 죄책감과는 달리 오랜만에 살아있음을 알게 해준 승미 씨에게 고마웠던 저는 사실상 일방적이었지만 승미 씨에게 보살핌 받는 삶이 행복했고 이제는 서로의 아픔을 다독이며 남은 생을 보살피며 살자는 승미 씨의 말에 그렇게 재혼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재혼한 아내와 함께 사는 건 깊은 상처가 있는 제게 휴식과 치료를 받는 시간이었어요. 밖에서 보기엔 비슷한 사람끼리 궁상 떤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서로의 슬픔과 상처를 보듬어주고 살펴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생활은 그 어떤 치료와 위로보다 삶의 활력과 안정을 줬죠.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에게는 여전히 죄책감이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다시 찾은 삶이 오랫동안 유지되길 바라고 있었죠. 그런데 그 생각을 하자마자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제게 휴식처가 되어줬다고 생각한 아내를 의심하게 된 일이었죠. 결혼한 후 평소처럼 아내에게 줄 간식을 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현관 앞에서부터 아내의 통화 소리와 함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내가 친구와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가 싶어서 방해하지 않기 위해 조심히 문을 닫고 주방으로 향했는데 주방으로 가는 길에서 이상한 말을 듣게 된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아내라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말이죠. 너도 그렇게 내가 부러우면 어디서 돈 많은 남자 하나 꼬셔. 예, 세상에 생각보다 이런 남자 많다. 처음에 곁을 안 줘서 그렇지 죽자 살자 붙고 조금만 마음 건드리면 넘어오는 사람들 많다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한번 넘어오면 아주 엎어져서 넘어와. 겉으론 독불장군의 강해 보이지 속은 약해 빠져서 별거 없다니까. 그 약한 마음이 뭔지 알아내고 그 부분을 걸면 돼. 그러니까 너도 열심히 찾아봐. 그럼 너도 나같이 팔자 필 수 있다니까. 뭐? 아이고 얘는 네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사랑 타령이야. 예, 너 네가 예전에 얼굴 보고 몸 보고 좋아 죽던 인간들 지금 어떻다고 하지? 그 인간들도 이제 쭈글쭈글해지고 있지 않아? 아니라고 해도 곧이지 곧. 늙어간 놈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넌 아직도 사랑이니 얼굴이니 그런 소리라니? 예, 변하지 않는 건 돈뿐이야. 돈이랑 재산 빼곤 다 변한다니까? 그리고 넌 내가 행복해 죽겠다고 하는데도 그런 말을 하니? 내가 좋다고 하잖아. 산전수전 다 겪은 내가 사랑 따위 없어도 돈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잖아. 그런데도 얘가 정신을 못 차리고 이상한 소리를 하네.
예. 너 그러지 말고 나랑 골프 치고 쇼핑하고 다니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밖으로 나가. 나가서 외롭고 상처 많아 보이는데 돈은 많은 것 같은, 돈다발로 안고 있는 것 같은 남자 찾아. 아니다. 넌 보는 눈 없어가지고 또 헛물 켜겠다. 내가 봐줄게. 나랑 같이 가자. 내가 이 사람처럼 세상 물정 모르고 여자 마음도 모르는 어리숙하고 부자인 남자 하나 몰아줄게. 그거 잡고 나랑 골프나 치러 다니자. 그 소리를 듣고 제 입에서 터져나오는 비명을 막으려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였으니까요. 이제까지 보아온 저를 위하는 아내의 모습은 전부 거짓이고 계획적이라는 말이었으니까요. 저는 아내를 의심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내가 제게 말했던 자신의 이야기도 과연 사실인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믿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직접 아내 뒤를 알아보기로 했어요. 뒤를 캐기로 한 거죠. 그러다 아내의 과거를 알아내는 중에 더 이상 과거 따위는 알 필요도 없는 일에 대해서 확인하게 됐고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곤 아내가 어떤 사람이었든 제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든 확인할 필요도 없이 오직 이혼만이 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혼하는 데 있어서 아내의 잘못이라는 걸 확실히 하고 싶었어요. 제 변명을 위해서 이혼 사유가 확실히 필요했던 거일 수도 있지만 상처 있는 저를 속인 게 그 여자라는 걸 확실히 해두고 싶었죠. 저는 아내와 이혼을 준비하며 외도 증거와 함께 상간남의 주소와 개인정보 등을 모아갔습니다. 그러다 그 이혼 소송조차 제가 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한 아내가 계속해서 상간남과 외도를 이어가던 중 차 사고로 상간남과 함께 사망하게 됐거든요. 상간남도 유부남이었고 그 상간남의 아내 역시 남편의 외도를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같은 차를 타고 사고를 당한데 다른 조사나 설명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내에게 제대로 된 원망도 못 해보고 화 한 번 못 내보고 아내의 장례를 치러야 했어요. 제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결혼까지 하고 외도까지 피운 여자의 장례식을 부부라는 이유로, 도의적인 이유로 제가 치러줘야 했습니다. 제 속은 말이 아니었죠. 장례식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아내의 외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진심으로 슬퍼할 마음도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왜 있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저 시간이 빨리 가 하루라도 빨리 장례를 마치기만을 기다렸을 뿐입니다. 그렇게 길기도 길었던 아내의 장례식을 마친 뒤 쉬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집으로 가서 휴식을 취하려고 했는데 현관부터 시작해 온 집안에 아내의 흔적들이 남아있더라고요. 얼마 하지도 않은 결혼 생활이었는데 보기 싫은 아내의 흔적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건지 제 집이었지만 집 자체가 싫었고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당장이라도 눕고 싶을 만큼 피곤해도 제 눈에 보이는 아내의 흔적들을 치우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죠. 저는 겨우 지친 몸을 일으켜 집안에 있었던 아내의 흔적들을 정리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서랍장에서 뭔가 특별해 보이는 서류 한 장을 발견했어요. 일반적인 종이나 서류였다면 바깥에 나와 있을 게 분명했는데 그 서류는 아내의 옷가지들이 있는 서랍장 구석에서 마치 일부러 숨긴 듯이 놓아져 있었거든요. 그러니 분명 숨긴 이유가 있는 서류였던 거죠. 하지만 서랍 속 서류를 발견하곤 무슨 서류인지 한참 봐도 어떤 것과 관련된 서류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서류에는 처음 보는 주소를 제외하곤 쓰고 지우기가 반복돼 있었고 그마저도 막 줄을 그어 놓아 도저히 알아볼 수 없었거든요. 아무런 의미 없는 종이에 낙서한 건가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서류가 있던 장소나 그 처음 보는 주소가 마음에 걸렸어요. 그리고 왠지 그 서류에 적혀 있는 주소가 아내의 또 다른 상간남의 주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알아냈던 아내와 같이 사고를 당한 상간남의 주소는 아니었으니까요. 물론 그게 더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그땐 아내에게 받게 된 배신감 때문인지 그런 쪽의 생각이 떠나질 않더라고요. 아내의 유품 모두가 불륜과 관련된 물건과 일들로밖에 보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서류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려고 했습니다. 아내, 그리고 상간남과 관련된 거라면 뭐든 꼴도 보기 싫었으니까요. 더 이상 절망하기 싫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서류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지려고 하는 순간 멈칫하게 됐습니다. 내가 모르는 아내의 모습, 다른 남자들에게 자기 상황을 나를 뭐라고 설명했을지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내가 뭐가 그렇게 모자랐기에 바람을 피운 건지 묻고 싶었어요. 아내에게 물으면 금방 해결될 궁금증이었지만 아내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내를 만난 상간남에게 물으려고 했습니다. 그 주소가 아내 상간남의 주소라는 확증은 없었지만 말이죠. 그리고 설령 상간남의 주소가 맞다고 해도 또 제가 몰랐던 아내의 모습을 알게 된다고 해도 절망밖에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말이죠. 저는 구겨진 서류를 다시 펴서 그 서류에 적혀있는 주소로 찾아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기적과도 같은 일을 겪게 됐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말이죠. 사실 그 주소지에 도착해서도 배를 누를지 말지 한참을 고심했습니다. 막상 그 집 앞까지 찾아오니 이 짓을 하는 게 제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거든요. 아내가 어떤 사람이었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든 이미 죽은 사람이고 이미 제게 마음이 떠났다는 걸 아는 사람인데 왜 제 속만 아플 일을 만드나 싶었어요. 그래서 그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돌아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또 알아야 하겠다는 생각에 다시 집 앞으로 찾아갔죠. 두 번째로 그 집 앞에 섰을 땐 마음을 바꾸지 말자고 결심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꼭 이야기를 듣자고 결심했습니다. 마음의 정리를 혼자 마쳤던 저는 그 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러자 집안에서 한 사람이 나왔죠. 그 집에서 나왔던 사람은 제가 예상한 것과는 정반대로 남자가 아닌 여자였습니다. 나이든 제가 봤을 땐 아직은 한참 어린 여자였죠. 그런데 그 어린 여자를 보고 저는 너무 놀라 얼어버렸고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죠.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것처럼 제가 사랑했던 전 부인이 젊은 시절 그 모습 그대로인 채 문을 열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리워한 전 부인의 얼굴을 보며 오열하고 있는 아내의 얼굴을 한 젊은 여자가 제게 말 한마디를 건넸어요. 그 말 한마디에 죽은 전 부인이 돌아온 줄 알고 정신이 나간 채 헛소리를 하며 울음을 터뜨리고 있던 저는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됐습니다. 제 전 부인을 쏙 닮은 젊은 여자가 제게 아빠라고 했거든요. 아니, 당신이 지금 여기 어떻게... 여보, 내가 미안하오. 내가 당신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해 이런 일을 겪었나 보. 내가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아이고... 누구세요? 누구신데... 잠깐만요. 아빠? 아빠 맞죠? 분명히 우리 아빠가 맞는데? 아빠가 여기를 어떻게 왔어요? 아빠라니? 그럼 혹시 네가 지연이? 그래, 이 얼굴, 네 엄마와 똑같은 얼굴을 보면 분명 지연이가 맞는데? 근데 네가 어떻게... 지연이, 넌 분명... 그 아빠라는 말을 듣고 그제야 멈춰있던 머리가 돌기 시작했던 저는 제 눈앞에 있는 젊은 아내의 얼굴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 아내의 얼굴을 닮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제 딸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이 놀랍고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을 통해서였지만 30년 전에 제 딸이 죽었다는 걸 분명 확인했으니까 말이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던 찰나 제 입에서 딸의 이름이 나오자 젊은 아내를 쏙 닮았던 여자가 절 껴안았어요.
그리고 더 이상 확인할 것도 없다는 듯 제게 아빠라며 아빠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정말 다행이에요. 드디어 우리가 만났어요. 내가 아빠가 만났다고요. 나 정말 아빠 만나고 싶었는데 아빠 만나려고 인생의 절반 이상을 노력했는데 드디어 아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너 정말 지연이 맞는 거지? 내 딸, 네 엄마 딸 지연이인 거지? 아니 이게 어떻게... 하나님, 부처님, 천지신명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딸 지연이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연아. 제 전부인의 얼굴을 쏙 빼닮은 것만 봐도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었지만 다른 걸 묻기도 전에 확인하기도 전에 제게 안겨 저에게 아빠라고 부르는 딸을 보며 서로가 부녀임을 확인하는 시간조차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딸이 확실했고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이 순간 제 딸이 제 앞에 있는 게 중요했습니다. 저는 저에게 안긴 딸을 부둥켜 안고 오열했어요.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다시 딸을 만날 수 있게 되면 말이죠. 떨어져 있었던 시간만큼 제 딸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고 믿었던 만큼 기적과도 같이 다시 만나게 된 기쁨이 너무 커서 정말 오랫동안 바뀐 줄도 모르고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던 것 같아요. 정말 한참을 부둥켜 안고 있다 겨우겨우 진정해 어떻게 된 일인지 물을 수 있었죠.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니? 그때 확인하기로써니 네가 분명 죽었다고 했는데 말이야. 내가 도저히 믿기지 않아서 몇 번이나 묻고 몇 번이나 확인했는데 제발 아니라고 해달라며 울며 불며 확인했었는데 그때 네가 분명 죽었다고. 아빠야말로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최근에 연락했을 때 아빠가 한참 전에 돌아가셨다고, 저 때문에 결국 세상을 떠나셨다고 들었는데요. 뭐? 내가 죽어? 누가 내게 죽었다고 해? 그리고 내가 죽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건 나한테든 내 주변한테든 연락했다는 거 아니냐?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이... 설마 너 혹시... 네, 재혼하셨다는 아주머니께 들었어요. 그분이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했거든요. 엄마 돌아가시고 저도 죽었다고 알고 계셨던 아빠가 오랜 시간 동안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결국 세상을 등지셨다고. 근데 이렇게 살아계신 걸 보면 그 아주머니께서 거짓말한 거죠. 왜요? 왜 거짓말한 거예요? 그 아줌마가 얘기하는 걸 보면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것도 아닌 것 같던데? 정말 그 여자가 바람 피우는 것도 모자라 너까지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미안하다, 지연아. 전부 다 내 잘못이다. 내가 그 여자를 만나서는 안 됐는데 내 아픔을 알아주는 것 같아서, 내 상처를 보듬어주는 것 같아서 네 엄마와 널 배신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됐는데 정말 미안하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죽은 아내가 거짓말한 것임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거짓말을 한 그 여자의 진위는 알 수가 없었어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물어볼 수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거짓말한 이유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는 있었습니다. 죽은 줄로 알았던 제 딸의 등장이 아내에게 위협적이었겠죠. 딸이 나타나면 저는 딸을 잃어버리고 찾지 못한 죄책감에, 그동안 부모로서 제 역할을 못한 미안함에 딸의 뭐든 해주려고 했을 겁니다. 물론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못다한 정을 나누는 게 가장 중요했겠지만 금전적인 부분으로도 많은 걸 해주려고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에게 돌아가는 게 이전보다 없을 거라고 계산했겠죠. 또 하나 더. 제발 저렸을 겁니다. 뭐 눈엔 뭐만 보인다는 것처럼 절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던 사람이니 딸이 나타나 제 외로움을 충족시켜준다면 자기가 버림받거나 등한시받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제가 딸을 얼마나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는지 알면서도 거짓말을 했겠죠. 그 생각이 들자 그 여자에게 더 이상 실망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망을 넘어서 치가 떨리기 시작하더군요. 치가 떨리는 짓을 그 여자가 했더군요.
그런 여자에게 제가 순진하게 속아 넘어갔고요. 하늘에 있는 제 전부인에게나 제 앞에 있는 제 딸에게나 얼굴을 들 면목이 없었어요. 그 여자를 만난 게 그렇게도 후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미안하고 후회되는 마음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자 딸은 어떤 상황인지 짐작한 것 같았어요. 그 일에 대해서 더는 묻지 않고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줬습니다. 행정적 실수였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진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딸을 찾고 있을 때 딸아이는 신상이 적혀 다른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딸을 찾고 난 뒤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과거에는 아이를 외국으로 입양 보내는 게 하나의 사업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부모가 멀쩡히 있는 자식을 데려다가 고아로 만들어 해외로 입양 보내고 그에 대한 지원금과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 딸도 그런 이유로 인해 원래 신상과는 전혀 다른 아이가 되었던 것도 같아요. 지금에 와서 그때 그 일이 왜 그랬는지 말해줄 사람이 없으니 정확히 알 순 없지만 저와 딸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멀쩡히 살아있던 딸은 고아가 되어 고아원에 맡겨지게 됐고 저희 부부가 애타게 딸을 찾는 동안 딸은 해외 입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딸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때 딸은 비행기를 타고 미국이라는 낯선 땅에 도착했었죠. 미국인인 양부모에게 입양이 됐던 겁니다.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딸을 입양한 양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었다고 해요. 얼마나 좋은 분들이었냐면 우리 부부가 자기를 버렸다고 오해하던 딸을 다독여주고 친부모 역시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거라며 이해시켜 주려고 했다네요. 거기다 친부모에게 버려졌다고 오해하고 어린 나이 입양되어 낯선 환경과 문화, 언어까지 전부 다른 상황에 놓여져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혼란스러워하던 딸을 걱정해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해줬다고 했습니다. 그 정신과 치료로 인해 딸은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와 친부모에 대한 오해에도 불구하고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안정을 찾은 뒤로도 정신과 치료 중 일부인 면담은 계속 이어갔고요. 그러다 그 면담 중 어떤 이야기가 머릿속 잠들어 있던 딸아이의 기억 하나를 자극시킨 겁니다. 저희 부부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한 그날 기억의 단편을 말이죠. 그때 제 기억에 전 모르는 아저씨로 보이는 사람과 차 안에 있었어요. 아저씨가 아빠 엄마 찾아주겠다면서 아이스크림 같은 걸 주면서 말을 걸었던 것 같은데 그때 차 창문 밖으로 아빠랑 엄마가 뛰어다니며 누군가 찾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전 그런 아빠와 엄마를 보면서 내가 여기 있는데 왜 아빠 엄마가 왜 저기서 저러고 있지? 이렇게 생각한 것까지 기억이 났고요. 그 기억이 떠오르니 제가 아빠 엄마를 오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또 제 정신과 치료를 도와주시던 의사 선생님께서도 제 생각에 뒷받침해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어린 나이 너무 큰 충격이나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면 기억을 지워버리고 봉인하기도 한다고. 그럼 그때 그 부분을 기억하지 못한 제가 제 마음대로 오해하고 기억을 왜곡할 수도 있다면서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 스스로 봉인한 기억을 찾기 위해서 최면 치료와 정신과 치료를 시작했어요. 그 기억을 찾는데 너무 천천히 거의 진전이 없을 정도의 속도라 힘들었지만 아주 조금씩 기억을 되찾아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양부모님께서 치료받는 와중에 절 데리고 한국으로 가셔서 엄마 아빠를 찾는데 도와주시려고 했어요. 사정상 한국에 오래 머물 수가 없었고 제가 가진 기억이나 자료가 너무 부족해 유의미한 결과물은 없었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찾으면 아빠 엄마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1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 정도 와서 아빠 엄마를 찾았죠. 그리고 한국에서 아빠 엄마를 찾으면서 제가 한국말로 소통을 제대로 못하니 불편한 게 너무 많아서 그때부터 한국어를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한국어를 문제없이 잘하게 됐을 때는 제가 성인이 됐을 때라 방학 동안 한국으로 가서 아빠 엄마를 찾았고요. 맘 같아선 한국에서 아예 지내면서 아빠 엄마를 찾고 싶었는데 미국에서의 제 삶도 있어서 제 모든 시간을 아빠 엄마 찾는 데 투자하진 못했어요.
그러다 잠시 원래 제 삶에 집중하기로 했고요. 오랫동안 아빠 엄마를 찾아 헤맸는데 가까워지지 못해서 지치기도 했고, 저도 대학 졸업 후 직장을 가지고 제 삶을 살아야 했으니까요. 또 저는 저를 낳아주시고 사랑해주신 아빠 엄마의 딸이기도 했지만 저를 길러주시고 사랑해주신 양부모님의 딸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최근 몇 년 전까지는 인터넷으로 아빠 엄마를 찾기만 했을 뿐 이전처럼 직접 한국으로 와서 아빠 엄마를 찾는 노력까지는 안 했어요. 그러다 제가 결혼하고 싶은 상대를 만나면서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한 남자의 아내가 되고 아이 엄마가 되면 영영 아빠 엄마를 찾기 힘들겠구나. 또 내 아이들에게 날 낳아준 분들에 대해서 어떤 설명도 할 수 없다는 게 부끄러울 수도 있겠구나. 내가 후회를 하겠구나 싶어서 마지막으로 아빠 엄마를 찾기로 결심했어요. 아예 한국으로 들어와서 1년 동안 아빠 엄마를 찾기로 한 거죠. 하지만 그래도 쉽지 않더라고요. 최면과 정신과 치료로 기억을 되살리긴 했지만 정말 일부분에 불과했고 찾아낸 기억에 비해 시간은 너무 많이 흘렀고 또 입양기관에 남아있는 제 신상은 원래 제 신상이 아니었고 누구의 신상인지도 모르는 제 기록으로 아빠 엄마를 찾는 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정말 희미한 어릴 적 기억을 가지고 직접 발로 뛰며 아빠 엄마를 찾았는데 우연히 아빠 엄마를 기억하는 분들을 만난 거예요. 하지만 그분들도 두 분과 연락 끊은 지 오래라고 하셔서 돌아 겨우 아빠 엄마의 집 전화번호일 수도 있는 번호를 알아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했는데 아주머니께서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그리고 그 전에 엄마도 저 사라지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셔서 죄송해요. 제가 조금 더 한 발짝만 더 아빠를 만나려고 노력했다면 조금 더 일찍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아니다.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그 말은 내가 해야 돼. 내가 너한테 미안해하고 내가 노력해야 했다고 말해야지. 네가 왜 그런 말을 하니?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아빠도 제가 죽은 줄로 아셨잖아요. 근데 아주머니는 왜 제게 그런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제가 아빠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말 듣고 아빠 엄마 묘를 찾아가서 인사라도 하려고 했는데 아빠가 유언으로 자식 잃어버린 부모는 무덤에 묻힐 자격도 없다며 바다 아무 곳이나 뿌려달라고 하셔서 뿌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엄마 묘도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정리했다고 했고요. 왜 그런 거짓말까지? 만약에라도 이렇게 아빠와 제가 만나게 된다면 어쩌려고? 혹시 제가 실수한 건 아니죠?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아직 아빠가 그 아주머니와 부부 사이인데 제가 괜한 말을... 아니다. 그런 짓을 했는데 내가 알아야지. 그런 짓을 했는데 그런 여자와 부부 사이건 뭐건 상관없이 끝내야지. 근데 그럴 필요도 없게 됐다. 그 여자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거든. 네?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럼 돌아가셨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그 여자 죽었어. 그리고 죽은 그 여자가 어떤 여자였는지 조금 더 알아보려고 뒤를 쫓으려다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찾아오게 됐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떤 여자라니? 뒤를 쫓다가 저희 집까지 오셨다니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다. 저는 딸에게 제가 이곳으로 오게 된 그간의 일에 대해서 모두 설명하게 됐습니다. 그 여자를 만나게 된 일도, 제가 그 여자와 결혼하게 됐던 일도, 또 그 여자가 죽기 전 무슨 짓을 했는지도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듣게 된 딸은 얼굴에 당황스러움과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지만 저 때문인지 놀란 표정을 숨기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여자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했죠. 저도 기적적으로 만난 딸과 같이 있는 시간에 제 기분을 더럽히는 이야기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에 대한 말은 그만하고 딸과 만나게 된 그 상황을 즐기려고 했어요. 그리고 또다시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됐죠. 제가 조금만 늦었어도 딸아이를 영영 못 보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니, 평생 제 딸이 오래전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을 뻔했던 거죠. 근데 정말 다행이에요. 사실 제가 다음 주에 미국으로 돌아가거든요. 아까 아빠께 설명했던 한국에서의 1년이 다음 주라서요. 만약 아빠가 오늘 제게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저는 미국에서의 제 삶에 충실히 살려고 했을 거고
아빤 제가 오래전에 죽은 거라 믿고 생활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빠와 제가 만난 일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게 정말이니? 다음 주에 네가 떠나? 그럼 내가 여기 주소가 적힌 서류를 버리거나 무시했다면, 아니, 서랍장에 있는 서류를 발견 못했으면, 그 여자가 사고 나지 않았으면. 네, 그러니까요. 딸아이를 잃어버리고 전부인을 떠나보내며 평생 쓸 일이 없던 말인 줄 알았는데 그때 그 말을 쓸 수 있었습니다. 10년 감수했다는 말을 말이죠. 정말 그 자리에서 가슴을 쓸어내리고 안도했어요. 여차했으면 조금만 늦었으면 딸과 엇갈려 평생 못 보고 지냈을 수도 있었으니까 말이죠.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죽은 그 여자 용서할 순 없어도 명복을 빌어줄 순 없어도 원망은 하지 말자고 말이죠. 잔인한 이야기이고 듣는 사람에 따라 제가 못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여자가 바람나 사고로 세상을 떠나지 않았다면 저는 제 평생의 한이었던 제 딸을 찾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딸을 찾지 못하게 방해도 했지만 결국엔 딸을 찾을 수 있게 큰 도움을 준 그 여자를 원망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원망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미 이 세상 사람도 아닌 사람을 말이죠. 그렇게 그 여자 덕분에 영영 못 만날 뻔하다 또 그 여자 덕분에 만나게 된 딸과 이제까지 못 나눈 부녀의 정을 나누게 됐습니다. 딸의 비자가 만료되는 시점이라 어쩔 수 없이 만난 지 일주일도 안 되어 다시 딸과 헤어지게 됐지만 얼마 안 있어 다시 한국으로 온 딸과 함께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평생 꿈에서만 그리던 그 모습으로 말이죠. 또 드디어 아내의 무덤 앞에 서서 우리 딸을 찾았다는 말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딸을 데리고서 말이죠. 여보, 나 왔어. 이번엔 나 혼자 아니야. 여기 누가 왔나 봐봐. 여기 보여? 여기 이 예쁜 아이가 우리 딸 지연이야. 우리 딸 지연이라고. 내가 지연이를 나를 찾았어. 내가 드디어 당신 앞에 우리 지연이 데리고 올 수 있었다고. 이제 걱정하지 마. 우리 지연이 이렇게 잘 자랐어. 그리고 우리보다 좋은 양부모님 아래에서 사랑 듬뿍 받으면서 자랐어.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건강하게 자란 거야. 또 하나 좋은 소식 알려줄까? 우리 지연이 곧 결혼할 거래. 결혼 약속한 사람이 있다고 해. 그러니 이제 당신 마음 편히 지내. 우리 지연이 행복한 결혼 생활 할 수 있게 축복해 주면서 말이지. 엄마, 내가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해요. 아니, 그때 엄마를 놓쳐서 제가 너무 죄송해요. 만약 그때 제가 엄마의 손만 놓치지 않았다면 지금쯤 우리 가족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을 텐데. 나 우리 아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빠로 만들게요. 아빠가 엄마랑 있었을 때처럼 행복할 수 있게 내가 아빠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나중에 먼 미래에 나도 하늘나라 올라가서 엄마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때 엄마한테 효도 많이 할 테니까 아빠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부탁할게요. 당신 이제 하늘에서 정말 바빠지겠어. 오늘 좋은 소식에 기뻐하는 것도 정신없을 텐데 앞으로 내 부탁, 지연이 부탁 들어줘야 하고 거기다 지연이 양부모님, 지연이 남편, 나중에 태어날 지연이 아이들까지 소원 다 들어줘야 하잖아. 그래도 기쁘지? 당신도 행복하지? 나 지연이랑 이 행복 많이 즐기다 갈게. 많이 즐기고 하늘에 가서 당신께 용서 빌고 잘못 뉘우치고 당신이 나 용서하면 내가 지연이에게 받은 행복 나눠줄게. 그때까지만 좀 외롭더라도 조금만 더 기다려. 알겠지? 하늘에서 아내가 보고 있었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못 봤을까봐 지연이 걱정해 하늘에서도 마음 졸이며 걱정하고 있을까봐 아내 앞으로 찾아가 건강하게 바르게 잘 큰 지연이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런 지연이와 남은 생 행복하게 지내다 아내를 만나러 가겠다고 얘기했죠. 그제야 제 마음이 조금은 편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란 지연이를 보면 아내도 안심할 거라는 생각에 말이죠. 이후 딸아이와는 제법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저나 딸아이나 지금의 나이는 새카맣게 잊은 채 과거로 돌아가 젊은 아빠와 어린 딸이 되어 이전에 못했던 일들을 하며 원래 있어야 할 어린 시절의 젊은 시절의 부녀 간의 추억을 차곡차곡 만들어 갔어요. 그리고 예정된 이별 시간이 찾아와 다시 딸아이와 떨어지게 됐죠. 물론 또 제가 딸아이의 양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러 또 딸아이의 남편이 될 사위를 만나러 미국으로 가긴 갔지만 길게 머물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아쉽게 다시 또 헤어져야 했어요. 지금도 미국에 있는 딸아이와 떨어져 지내고 있습니다만 딸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시간 나는 대로 상황이 되는 대로 딸아이에게 찾아가고요. 딸 역시 사위와 함께 명절마다 제 생일과 아내 기일마다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제 눈에는 아직 7살 어린아이로만 보이는 딸이 곧 엄마가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 못다 해준 사랑 손자 손녀에게 해줄 거라고 하던데 저는 제 딸에게도 제 손자 손녀에게도 또 딸의 양부모님과 사위에게도 이제까지 못 줬던 30년간의 사랑 주려고 합니다. 제가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오래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긴 거죠. 이곳에 나온 것도 제 마음의 안정과 평화, 또 심신의 건강을 위해 마음을 편히 두고 싶어 제 사연을 대나무 숲과 같은 곳에 전하게 된 겁니다. 부디 이번 일로 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길 바라고 여러분께서는 제 이야기로 재밌는 시간을 보내셨길 바라네요. 그럼 저는 여기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히 계세요.